오구원법 강의를 맡게 된 이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3년 대비 이제 헌법인데 아직 좀 시기가 좀 빠르죠. 빠르지만 아마 이 강의를 듣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듣게 될 때쯤이면은 이제 새로운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례도 또 최근에 나온 거 많이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쯤 되면은 또 그렇게 아마 빠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여러분들이 아직은 헌법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마 한 8월, 9월 들어가면은 이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좀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 최근에 헌법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그죠?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원래 저는 그냥 이 교재로 하는 게 맞아 아주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제가 교재를 했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 교재가 맞아 떨어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푸실 때 확실히 좀 잘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머릿말 한번 보실래요? 머릿말. 머릿말 보시면 그 2022년도 출제 비율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1페이지에 맨 앞에 칠판 보시면 헌법이 조문이 23%, 그 다음에 부속 법률이 14%, 판례가 59%, 헌정사가 4%,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판례가 59%나 되기 때문에 전년도 판례가 38%였습니다. 2021년 막 이럴 때, 2020년. 20년에 판례가 29%밖에 안 됐구나. 2020년. 이때 문제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 이제 판례가 조금씩 문제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려워지는 추세가 2021년에 판례가 38%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 이게 2022년이죠. 판례가 59%예요. 그러면은 좀 빡세죠. 그죠? 예. 그래서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2년 연속 좀 문제가 좀 나름대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부를 확실히 판례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 우리 문제 보시면요. 이 교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가 페이지가 이 양반이 지금 거의 5급 시험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5급 시험 해놓고 원래 5급 시험 문제 저 교재가 얇았어요. 한 600페이지 분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재 보면 763페이지까지 됐습니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한 600페이지면 됐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런 추세라면 그 여러분 거에 그 헌법재판소 파트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파트는 그래도 많이 안 나왔네. 저도 이 책을 지금 내년 대비용으로는 저도 처음 사가지고 그 666페이지 하필은 또 666이네. 자, 헌법재판 파트 있습니다. 5장. 여기는 일단은 안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은 빼고 빼도 665페이지네. 그죠? 그럼 하루에 이게 한 50페이지씩 해서 우리가 12회 강의니까 그래도 600페이지가 넘어요. 양이 너무 많은데. 예. 거의 지금 600페이지 정도까지 잘 텐데. 그래서 일단 통치구조 파트는 여러분들 시험이 어렵습니다. 특히 5급 시험은요. 통치구조 문제, 기출문제 보셔도
기존에 문제가 좀 쉬웠을 때조차도 이 통치구조, 특히 국회법, 부속법률인데 국회법 파트 문제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파트 문제를 하실 때 국회 파트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어려운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충 이렇게 뭉개더라도 뭉갠다는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문제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기존의 문제 낸 거 위주로만 따라가는 건 문제집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면 못 맞춰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10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게 100점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열심히 안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에 한 방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80점을 목표로 하세요. 80점. 그래서 80점 목표로 해도 여러분이 예상보다 한 3, 4개만 더 틀리면 64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랄까? 정말 마음을 차라리 그냥 100점 만든다는 생각으로. 근데 100점 맞을 생각으로 공부하다가 조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이런 마음이 차라리 낫지. 나는 60점 일단 넘길 거야. 60점을 넘길 거야 라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영어 무슨 뭐 토익 700점 넘는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도 맨 처음에 잡을 때 힘들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때랑 저 때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 계속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헌법은 중고등학교 때 한 적이 없잖아. 그죠? 이번에 처음 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 그러니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이 강의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괜찮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헌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드리는 강의고 이렇게 처음에 헌법을 접근을 하시면 헌법은 1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자신의 기준에서 1회차 때부터 헌법 점수는 확 뜁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보장해요. 대신에 이 교재를 보고만 가면은 시험장에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교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김희영 교수님 그 교재 이렇게 얇은 거 있어요. 혹은 제가 이제 올해 출간한 뭐냐면 시험 대비 그 교재도 괜찮은데 그 두 가지 교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시험 대비로 그걸로 한 3번 정도 돌리시면 돼요. 그게 이제 조문하고 기출문제 들어가 있는 건데 저도 올해 하나 문제집을 출간했는데 그래서 조문하고 해설 들어가는 걸로 그죠? 그 이제 제가 개정을 그럼 이제 할 텐데 출판사와의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개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못하면 우리 학원 교재로라도 제가 다시 만들 테니까 그걸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 강의 노하우를 녹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조문하고 해설이니까 그렇게 부담도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조문 해설인데 물론 이제 판례가 해설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12회 동안 여기 교재를 나갈 테니까 나가는 건 뭐 제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해주실 거는 딱 하나.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를 듣고요. 1시간 내에 복습을 하시면 3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 안에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어야 2시간. 근데 만약에 나는 점심에 못한다. 아니면 뭐 강의 듣자마자 복습은 좀 힘들어. 다른 과목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한 타임이라도 뒤에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복습 시간이. 그 다음에 아니 나는 헌법 복습은 주말에 아니면 강의 다 끝나고 해야지. 라고 하시면 실제 강의가 만약에 10시간이다. 그러면 최소 3, 4시간을 복습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습하는 시간은 강의 듣자마자 복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복습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말에 나는 복습해야지 라고 복습을 미루면 내가 마치 새 책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복습은 최대한 빨리.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거는 그거 진짜 하기 싫죠? 그러면 강의 3개로 묶어서 바로 그걸 이제 복습한 이런 식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를 묶어서 한 4, 5일치를 나중에 복습하겠다. 심지어 복습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강의 내용 복원 잘 안 됩니다.
그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뭐 여러분 인강 뭐 요새 인강이 대세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강도 많이 듣기도 하고 인강이 대세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강을 잘 하시겠지만 인강 듣고 복습 안 하면 예? 우리 그 저기 과학적 통계도 있어요. 강의 듣고 복습 안 하면 일주일 뒤에 강의 들은 양이 0.7%만 남는답니다. 0.7%. 0.7%면 거의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가치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헌법 총론. 우리 헌법은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그래서 헌법 총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헌법 이론들,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도 나오는 그 헌법 역사, 헌정사라고 합니다. 헌법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하루 페이지 분량이 한 50페이지 정도 일단 부지런히 뽑아야 되니까 60페이지 뽑아야 되겠다. 그래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지. 절대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그냥 일단은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부지런히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왜 교재를 그냥 같이 보냐. 원래 헌법은 그러니까 법학 과목은 원래 강의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과목, 뭐 행정학이나 뭐 이런 경제학이나 이런 거하고 좀 강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너무 뭐 책만 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해라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 집중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헌재판례 설명할 때는 뭐 칠판에다가 필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저는 또 기본적으로 필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다쳐서 좀 제가 서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약간 좀 뒤에 기대는 형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좀 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처음에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부터 들어갈게요. 자, 헌법의 의의나 헌법의 분류는 이건 아예 우리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김명 교수님 교재에 보시면 기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출 표시가 나중에 보시면 몇 년도 몇 번 뭐 이렇게 특히 입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이 지금 교재를 거의 다 흡수하다시피 하셔야 되고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흡수하시면 큰 성공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급이건 입법고시건 이 헌법의 의의나 헌법의 분류는 아예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1페이지는 제가 오죽했으면 그 2페이지 의의와 분류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게 또 첫날인데 넘어가라고 뭐하니까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박스에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하고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요것만 좀 간단하게 볼게. 이거 그런데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다른 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중요하다,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볼게. 진짜 간단하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 보세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입헌이죠. 입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역사 같은 거 배울 때 입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입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헌법을 세운다 이 뜻입니다. 순한자죠. 입헌. 그래서 헌법을 세운다는 거기 때문에 그 왜 갑자기 헌법을 세우느냐? 그 헌법을 세우기 이전 시대는 전제국가라고 하죠. 전제국가. 그래서 왕권에 의해서 그냥 왕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맘대로 하는 시대. 그러니까 왕이 맘대로 해서 뭐 야 너 죽여 이러면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야만의 시대 거의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의회를 구성하고 왕에 대항해서 법이란 걸 만들기 시작한 최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입헌민주주의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왕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때가 18세기니까 1700년대입니다. 1700년대.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에 시민국가가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영국, 프랑스, 미국. 미국도
18세기만 해도 뭐 미개한 나라였죠. 그죠?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런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시민국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때. 따라서 여기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특징입니다. 특징. 거기 국민주권 원리가 이때 처음 들어왔고 군주에 대비해서 그다음 법치국가 원리 그다음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그 절대적 보장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다음에 형식적 평등의 형식적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다음에 제한선거제 제한 동그라미 그다음 고전적 권력 분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입헌주의 국가 특성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게 보신 것은 국민주권 법치주의 그죠? 법치주의, 오죽했으면 법치주의란 말 했겠어. 그전에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군주 개인의 마음에 의한 통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대한 예상 가능성을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게 법치국가 원리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왕이 기분 나쁘면 야, 와.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연산군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국가는 미개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도 상대적 보장이라는 것보다는 절대적 보장. 그러니까 아무도 내 재산 못 건드려 이거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일단은 새로운 법치국가를 만들어내면서 좀 너무 강력하게 재산권을 보장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부작용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재산권 절대적 보장 이렇게 갔던 겁니다. 오케이. 자, 현대국가는 그러면 보세요. 현대국가 언제냐? 20세기. 20세기가 1919년, 그죠? 바이마르 헌법부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부터 시작된 건데, 이거는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실질적 민주화와 사회화 등의 요구. 사회화라니까 그냥 덜컥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화라는 것은 우리 공산국가를 뜻하는 거 아니냐? 공산국가는 사회주의고 그냥 사회화 이러면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생존권. 국가가 혼자 말하자면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개념. 그게 사회화입니다. 복지국가 개념이에요. 복지국가. 여러분 이렇게 기초생활 자금이라고 해서 왜 돈이 없는 사람들, 노인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자금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30만 원이었다 요새는 50만 원 정도 주고 있죠. 그런 게 가능한 게 사회화예요. 사회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바이마르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특징은 이 현대국가의 특징은 앞에 다 실질로 바뀝니다. 형식이 아니라 보세요. 국민주권도 실질적이고 법치주의도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재산권은 상대화됩니다. 상대화된다는 게 왜 절대화보다 좋은 거냐면 절대화는 그 누가 와도 그 재산을 못 건드려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재산으로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압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재산권의 상대화란 말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맞춰서 재산권도 압류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나쁜 데 쓴다거나 이러면 그 재산권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재산권의 상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의 절대화가 뭔 좋은 거냐 상대화가 좋은 거냐 그렇게 해서 글쎄요.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현대국가적인 특징은 재산권의 상대화입니다. 재산권을 그렇다고 상대화를 해서 모두 함께 그 남의 재산 나눠 갖자 이런 뜻이 아니고 재산권을 네 맘대로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마트 옥상에서 누가 돈을 막 뿌립니다. 막 5만 원짜리를 막 뿌려. 5만 원짜리 1,000만 원이면 한 번 이렇게 휙 하고 오면 다 날아가요. 근데 그게 돈이 목상에서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되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도로로 돈이 깔리죠. 그럼 차들이 당연히 멈출 거 아닙니까? 5만 원짜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안 멈추는 차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다 멈춥니다. 1,000원짜리만 떨어져도 다 멈춰요. 하다못해 지금 5만 원짜리가 신사임당이 떨어지는데 안 멈춘다고? 그러면 차고 버스고 막 사람들 다 튀어나오죠. 그죠? 한 자리라도 더 주워가려고. 그럼 어떻게 되죠? 교통이 마비되죠. 그죠?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 체포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 돈 내가 썼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남들에게 기부하고 싶어서 그냥 옥상에서 뿌렸다. 자, 체포돼야 안 돼요. 돈 돌려줘야 말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재산권 절대라고 하면은, 아닌 말로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공공의 안녕 질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인의 사익보다. 그죠? 혼자만의 사익보다는 당연히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 질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 체포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재산권의 상대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평등도 실질적 평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능적 권력 분립, 아까는 고전적 권력 분립이었죠. 그 다음 기능적 권력 분립. 뭔가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생존권적 기본권,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권, 이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 인구가 20억이었는데 이때는 20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의 한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한 3, 4억이 죽었어요. 그게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야 이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해서 국제평화주의. 아셨죠? 그 다음에 법률을 만들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국회의원들이 쓸데없는 맞아 미친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좋죠? 오케이. 그 다음에 헌법에 분류 들어갑니다. 헌법에 분류. 분류는 됐어요. 이건 안 해. 이건 진짜 안 해. 예, 이거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바로 판례가 하나 나오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판례는 나올 만한데 최근에 기출표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뭐 7급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간혹 나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욕을 원체 많이 먹고 있어서 요새는 거의 출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2004년에 그 여야가 여권하고 야권하고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서울을 이전하자. 왜? 아니 한반도의 서울이면 너무 좀 뭐라고 하죠? 휴전선에 가깝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터지는 게 서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수도로는 너무 그 국경 지역에서 가깝다 해서 좀 뒤로 빼자. 대전 정도로 빼자는 거예요. 그게 행정수도 이전이고 실제로 서울이 이때 당시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과밀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법 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체 서울 집값이 또 세기도 하니까.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심지어 법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위헌하고 때려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위헌이라고 나온 거 있죠. 위헌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색깔 칠하든가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칠하는데 위헌이라고 꼭 체크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그 눈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법의 인정 여부, 관습법법의 성립 요건, 관습법법의 효력, 관습법법의 개정,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률이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은 일단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냐 물어본다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 이런 거예요. 국민투표권. 그게 어찌된 사연이냐 한번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헌법 130조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 조문 130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헌법 130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 130조에 우리 그 130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의 그 개정 절차가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그러니까 국회의결 플러스 국민투표 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근데 지금 이 법률 있죠.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은 이전 법률은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로 끝내는 거예요. 여야 합의. 아니 법률이잖아요. 법률 만드는 건 입법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을 법률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헌법으로 봐요. 헌법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것도 거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법률.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권이 만든 걸로 원래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헌재가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헌법이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아니 법률인데 왜 헌법이라고 그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법률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헌법 개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헌재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얘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헌재가 들이민 새로운 이론이 뭐냐? 바로 관습헌법이라. 관습헌법. 관습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법에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 민법 같은 경우에 관습법을 많이 쓰는데 관습법이란 건 뭐냐면 아직 법이 생기기 전이야. 아직 미개한 지역이거나 뭐 이런 지역이라 이 말이죠. 따라서 법이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쓰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마을마다 각각 유지되고 있는 거. 그게 관습법이에요. 따라서 관습법은 원래 새로운 성문법이 나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습법이란 건 성문법이 생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우리 헌법 조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건 헌법 조문은 없는데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래. 불문이란 말은 법 조문에 없다는 뜻입니다. 법 조문에는 없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벙 쪘습니다. 왜? 관습헌법 개념을 이때 처음 가져왔어. 일반 법률은 당연히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일반 법이라는 거는 성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불문의 관습법은 성문법이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법이 없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관습법 형태로 맞아 관습법이 뭐 특별하게 무슨 조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 동네 가면 뭐 따기를 맞으면서 인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관습법이란 말이야. 우리 아프리카 부족 이런 데 가는데. 근데 이렇게 법전이 쫙 나타나면은 그 전에 그런 관습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헌재 어르신들은 관습헌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게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그 관습 헌법이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억지를 부립니다. 이 양반들이. 얼토당토하는 지금 와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 비판하죠.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그래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새 자꾸 기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봅시다. 뭔지. 자, 관습헌법 인정할 것이냐? 인정한대.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그건 됐고. 그 다음 관습헌법 성립 요건. 막 되게 있어 보이게 요건까지 막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러분이 그냥 괄호만 보면 돼, 괄호. 자, 두 번째 저 끝에 보시면 첫째, 관행이 있을 것. 둘째, 반복 계속될 것. 셋째, 항상 있을 것. 넷째, 명료할 것. 다섯째,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것. 그 국민적 합의만 밑줄 딱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네모점 있죠. 거기가 이제 시험 문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어떻게 나오냐면 관습법 요건들은 성문의 요건일 뿐이다. 이렇게 오답을 냅니다. 그러면 X입니다. X.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위에서 말한 5가지의 이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처음 관습헌법이 성립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효력 유지 요건이란 말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데 이 요건들이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게 문 열 때도 있어야 되지만 가게를 영업할 때도 계속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 거 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한데 국민적 합의가 없어지면 얘도 없어진대. 그럼 국민적 합의가 뭐냐 했더니 이때 들이미는 게 또 뭐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게 국민적 합의 맞다 이거예요. 그거야 맞긴 맞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우리나라 이 여야 간에 이 행정수도를 이전할 때 이제 생각했던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행정수도가 워싱턴 DC고 그 다음에 생활의 중심은 사실은 뉴욕이죠. 그러니까 뉴욕과 워싱턴 이런 식의 시스템을 우리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생활의 중심지가 서울이라면 행정의 중심지는
맞으면 대전 옆에 게 이쪽에다가 해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몰리다 보니까 서울에 너무 맞으면 사람도 많이 살고 집값도 너무 비싸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냥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끼어들어.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때 아주 역사적으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발전의 계기를 깨버린 겁니다, 헌재가. 헌재는 이럴 권한이 없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진짜. 이렇게 안 왔더라면 지금 우리 헌법에 무슨 막, 저 강남의 땅값이 막 아파트 한 채 67억 막 이런 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 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요새 더더욱 그래서 더 시험에 안 나오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관습원법의 효력은 그리고 심지어 자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관습법은 제가 뭐라 했어요? 관습법은 원래 이제 민법에서 나온 개념인데 관습법은 성문법이 나타나면 없어진다니까. 따라서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열위 우리가 이거보다 더 나서면 우위라고 그러고 우위보다 밑에 있으면 열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위. 그러니까 더 못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동등하대. 그러니까 여기 온갖 하여간 기존의 법학이론이랑 안 맞는 소리를 막 해댑니다. 이게 우리 현의 말로 이제 씨부린다 그러죠. 참나. 동등한 유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황당한 말 합니다. 관습보험법을 개정하려면 여러분 그 지역의 관습법을 개정하려면 원래 민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관습이 만들어져야 돼. 쉽게 말하면 그 동네는 만나면 따기를 때렸다. 그러면 이 새로운 관습이 생기려면 그 동네는 만나면 볼을 꽂아준다. 근데 단순히 볼을 한 사람만 꽂아봤다고 해서 법이 바뀌는 게 아니죠. 관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꾸미해야 되니까. 따라서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는 관습법을 바꾸고 싶어서 꼬집는 관습으로 바꾼다면 한 사람만 꼬집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10사람, 100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볼을 꼬집는 형식으로 서서히 늘어나야 그 관습법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 뭐라고 하냐. 관습원법은 개정하는 것도 두 번째 줄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만 개정될 수 있대. 130조. 130조 헌법 개정이 이거거든요. 요 두 개. 그러니까 저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은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저 방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쓱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관습원법은 원래 성문원법은 이렇게 삭제하거나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관습원법이란 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원법은 어떻게 개정하냐 했더니 세 번째 주 보시면 헌법 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해서 폐지된대. 첨가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거를 대한민국 수도는 대전이다라는 식으로 조문을 만들어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삭제하면 폐지되는 밑에 줄 삭제하면 폐지되는 성문권이랑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좀 찝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권 침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인 중 불문의 간섭법으로 헌법 개정 절차에서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한 한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은 바꾸려면 밑에 두 번째죠. 130조에 따라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국민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완전히 역사에 반하는 현재 판단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법이 무산이 됐습니다. 야, 이게 진짜 황당한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것도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도도 옮기고 행정수도 옆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걸 이제 새롭게 뭘 만들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디 모델이냐면 세종시가 원래 이거였어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든 게 지금 현재 이름이 세종시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세종시는 그 공무원들 다 내려갔잖아, 거기. 그죠? 그래서 뭐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세종시 공무원들한테 야, 그럼 집이라도 한 채씩 싸게 줄 테니까 다 옮겨라. 이랬더니 세종시 집값만 막 잔뜩 올랐죠. 그죠? 공무원들은 지지 기반은 서울에 있고 세종에 가서 근무만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받아놓고 지금은 또 그거 값이 올라가지고 또 되팔고 공무원들 아주 신났죠. 그죠?
자, 근데 행정중시 복합도시는요. 자, 얘들도 이제 이게 한번 그 행정수도 이전이 아작나니까 신나가지고 행정중시 복합도시도 안 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헌재가 이때는 좀 제정신이 돌아왔나 봐. 각하시켜버립니다. 각하란 말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서 꺼져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시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헌재가 이때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각하시켜버립니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당연히 이제 아까 국민투표권 때문에 헌재가 그 법이 날아간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30조 2항 또 국민투표를 들고 옵니다. 이거 보세요. 국민투표 침해했지요. 이랬더니 헌재가 뭐라고 하냐.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은 국회를 수도를 결정하는데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근데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어도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그러니까 행정수도 중심 복합도시로 국회의사당이랑 대통령 그 청와대죠. 그때 당시. 청와대는 여전히 서울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종시가 지금 그러잖아요. 세종시에 있다고 해서 뭐 장관이 거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국무총리는 옮겨. 국무총리는 세종중심 복합도시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옮기니까 이거 봐라.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했더니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국무총리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3권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짱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입법부의 국회. 이렇게 두 개의 짱은 당연히 옮기면 문제 생기지만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는 2인자죠. 행정이 2인자니까 국무총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지 복합도시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가 가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이거는 관습법의 개정 문제가 도통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국민투표권 어디 국민투표권 꺼내지도 마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국민투표권 침해도 없는데 침해했다고 헌법을 법률을 가져왔으니 뭐가 된 거예요? 각하야 각하.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맞으면 다툴 여지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다툴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렇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30조 2항에 따르는 국민투표권이 하나 있고 강제적 국민투표. 그 다음에 헌법 72조에서 대통령이 야 국민투표 한번 하자고 툭 던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72조 국민투표권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 법을 이 위헌을 주장한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72조 최소한 국민투표권 부의라는 게 이제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투표 행사하자고 왜 말도 안 했냐 해서 또 엉뚱한 데서 또 시비를 거니까 헌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야 72조 국민투표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 얘기 안 하면 아무런 기본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니들이 왜 나서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권리로 구체화될 수 없다고 구체화됐다 할 수 없으므로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자.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시겠죠? 행정수도 이전이랑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강의할 때 제가 제법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했지만 지금 기출표시가 최근 3년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헌법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특성입니다. 헌법의 특성은 안 봐도 돼. 뭐 최고기원서 개방성 그냥 자기보장성, 생활규정성, 정치성, 이념성, 역사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다음 헌법 해석도 마찬가지. 헌법 해석은 어떻게 그냥 법률 해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그다음에 실제적 조어 원리. 근데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죠. 이제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판례 기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건 볼만하다 판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 판례를 보시면 사실관계는 우리 판례라는 건 사실관계가 있고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건 대부분 헌재의 판시사항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고, 그럴 필요조차 없을 때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헌법 원문대로, 헌법 그 판시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봅시다. 밑줄 증거 보시면 헌법에서는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수행해서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해서 밑줄 증거 읽을게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야 한다. 이거 왜 나온 거야? 시험 문제.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17년 입법고시에 나왔는데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 오답이어서 틀린 걸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옆에 껴는
그런 문장이 있죠.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야. 별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인데, 요거는 그래도 좀 알아둬야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거는 헌법이, 헌재가 하는 일이 주로 뭐냐. 우리가 지금 하는 헌법은 대부분 이제 헌재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헌재가 하는 일이 대부분 뭐냐면, 법률이 잘못됐으면 법률을 꾸짖는 거죠. 근데 무조건 법률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하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이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데는 입법부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이 입법부를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각 서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누고 상권 분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률에 대해서 입법부 니들이 만든 법률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잘못됐다 이러면 너무 심한 간섭이 되겠죠. 따라서 입법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입법부가 어떤 법을 만들어내면 웬만하면 헌법에 맞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합헌적입니다. 완전히 한자죠. 합헌적. 그래서 웬만하면 법률이 헌법에 맞다라고 해석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우리의 헌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얘기가 두 번째 줄 끝에 합헌적인 해석을 해야 하며 이에 의해서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좋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밑줄 친 거. 법률의 해석 지침이지 헌법의 해석 지침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률의 해석 지침인데 헌법하고 또 전혀 상관없냐. 그런 점은 또 아니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헌법 해석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도 해석하고 헌법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좀 저기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집으로 좀 보시고 어쨌든 법률의 해석 지침이지 헌법의 해석 지침은 아니다. 요거 일단 기조를 하시고 근데 헌법의 해석 지침은 아닌데 헌법 해석이랑 무관한 것도 아니야. 굉장히 좀 뭐랄까 오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걸 세상에 시험 문제를 내버렸어. 그럼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해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자 문장이 OX 문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지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 지침이다. OX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헌법과 법률의 해석 지침이다. 그럼 여러분 그 문장을 처음 본 사람은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O라고 하죠. O.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서로 비교해서 헌법보다 법률이 위로 못 올라가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건 헌법이니까. 헌법보다 법률이 밑에 있게끔 맞아 보려면 법률도 봐야 되지만 헌법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객관시가 된 문제로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 지침이다 이러면 틀려버립니다. 왜 틀려? 그냥 틀리대. 틀리다고 하면서 계속 그 문제가 유지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틀리는구나. 이렇게 가야 돼. 골 때리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법률의 해석 지침에다가 뭐 다른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법률의 해석 지침.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합헌적 법률에서 이론적 근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 기출 표시 돼 있어도 이건 별로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헌법의 최고 기본성과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권력 분립 정신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권력 분립 정신 세 번째 줄. 헌법재판소도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를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되고 합헌적 해석을 선택해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문장이 툭 나오면 여러분이 뭐야 위헌법률 심판이 있는데 왜 무효로 선언하면 안 돼?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앞에 말이 붙어 있잖아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살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살리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의 차이는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